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한국사회과학자료원의 구혜란입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또 사회를 볼 수 있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코비드-19과 백신에 대한 얘기로 세 개의 주제 발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사회자 좌장이 할 수 있는 거는 시간을 잘 지키는 거, 이런 거라고 늘 배워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5분 남은 경우에 이렇게 들고요. 1분 남았으면 이렇게 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을 좀 잘 지켜주시면 그러면 다른 참여자분들도 좀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원래 계획은 20분에 10분 정도 토론인데 제가 한 18분 또는 19분 정도에 마무리를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플로어에서 질문을 좀 받고 대답하는 시간을 조금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그러면 첫 번째 발표부터 시작을 할까요? 첫 번째는 글로벌 백신 허브와 전략과 기대 효과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강호 보건복지부 글로벌 백신 허브와 추진 단장님이시죠. 코로나19 시작하고서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얼마 전에는 아시아개발은행하고 아주 중요한 협력도 이끌어내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부의 이런저런 정책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강호 단장님 발표를 먼저 해주실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보건복지부 글로벌 백신 허브와 추진단장 이강호입니다. 이렇게 한국보건사회학회 이윤현 회장님을 비롯한 이렇게 학회 회원분들과 이렇게 좋은 축의 학술대회를 개최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러한 학회에서의 활동이 향후 국가 정책이나 우리나라 대응을 하는데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하고자 하는 내용은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정부가 추진 발표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러한 내용이 어떠한 것이고 향후 정부가 기대하는 것은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파워포인트 발표 자료가 있습니다. 그 발표 자료를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 경과 및 배경을 설명드린 다음에 목표 및 전략이 어떠하고 그 다음에 기도 효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 경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 지난 5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이라는 합의문을 이끌어냈고 이거를 받아서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한국이 추진하겠다 하는 것을 대외적으로 공표를 하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표에서 보듯이 6월 3일에 글로벌 백신 허브와 추진 TF를 구성을 해서 실무적인 준비를 했고 8월 5일 날 글로벌 백신 허브와 추진위원회 발족식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2일에는 2차 회의를 개최를 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진전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한국이 K-방역으로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인프라에 더불어서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추진함에 따라서 글로벌리 전 세계적인 국가의 관심을 끌게 되었고 그 다음에 글로벌 백신 또는 원부자재 회사들의 투자 관심과 유치를 이루어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사이티바에서 5,250만 불 한국에 투자하겠다는 MOU를 체결했고 지난 11월에는 사토리우스가 한국에 3억 불을 투자하겠다. 향후 3년 내에 이러한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이러한 과정이
적절한 시점에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관심을 표명한, 글로벌리 관심을 끌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 정부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추진 배경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한국의 그 코로나19 극복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보건안보로서, 그러니까 한국이 예를 들면 코로나19 백신을 생산을 해서 개도국에 보급하고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코로나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K방역으로 유명하였듯이 표에서 보듯이 우리나라가 인구 10만 명당 누적 확진자나 사망 숫자에 의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히 더 나은 통계를 보여준다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백신에 대한 세계 시장 규모가 지난 5년간 8.1%의 성장률을 보였다면 코로나19에 의한 향후에는 18%가 넘는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러한 세계적인 백신 그 시장의 변화에 맞춰서 한국이 이 부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백신 공급 부족과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WHO하고 이번 G20에서 내년 중반까지 전 세계 인구의 70%의 백신 접종을 완료하겠다, 이런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70%의 백신 접종을 하기 위해서는 110억 도주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생산은 여기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생산 역량을 활용을 해서 전 세계에 백신을 추가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미래 신종 감염병 출현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자. 그 표에서 보듯이 전 세계 감염병 추세 주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2002년에 사스로 여러분 아실 거고, 2009년에 신종플루, 2015년에 메르스, 그다음에 2019년에 코로나입니다. 이와 같은 주기가 짧아지는 그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의 선진 기술과 한국의 생산 강점을 결합하자 하는 의미에서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산업 진단의 측면에서는 강점은 높이고 약점은 신속히 보완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추가적인 생산 능력과 원부자재 개발 역량, 그 다음에 바이오 산업의 우수한 인력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이오 기술 격차가 아직도 여전하고, 그 다음에 낮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랄지 높은 해외 의존도, 이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의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해서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완성하자라는 그러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체계를 이미 구축을 했습니다. 표에서 보듯이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총리가 위원장이고 관계부처 장차관, 그 다음에 민간위원 14분이 참석해서 글로벌 백신 허브화에 대한 정책, 방향,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항들을 논의해서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실무적인 준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를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범정부 추진단이고 보건복지부 산하로 두면서 제가 추진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30여 명의 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 공무원, 파견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러한 실무적인 일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목표와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추진하는 목표는 2022년 상반기까지 국산 1호 백신을 상용화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개 기업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임상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3상에 들어온 회사 제품도 있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 1호 백신을 개발을 해서 상용화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025년까지 글로벌 백신 시장 세계 5위, 지금 현재 9위인데 5위 이내로 달성을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략은 국산 백신을 신속히 개발하고, 두 번째로 글로벌 생산 협력을 확대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글로벌 백신 허브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겠다 하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기반 구축을 한 다음에 2023년까지 고도화를 이루어서 그 이후에는 가속화하는 그런 시간적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을 내년 상반기까지 상용화하겠다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8개 기업이 임상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8월 10일 3상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3상을 진행 중에 있고, 제넥신 같은 경우는 인도네시아에서 2, 3상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합성 항원 방식은 3개, SK 바이오사이언스, 유바이올로직스, HK 이노엔 이 3개 기업이 임상을 하고 있고, 바이러스 전달체는 셀리드, 그 다음에 DNA 방식은 제넥신과 진원 생명과학입니다. 그 다음에 RNA 방식은 큐라티스와 아이진이 이런 부분을 임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간 정부가 지원한 노력을 보시면,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을 신속히 개발하기 위해서 범정부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임상 단계에서 지원뿐만 아니라 임상과 생산 단계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여기에 관련된 지원 체계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범정부 지원위원회를 20년 4월에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과 과학기부 장관이 위원장을 공동으로 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상시험 지원 TF를 지금까지 30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임상시험 지원 TF는 제가 주재를 하면서 구체적인 기업의 애로사항을 점검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책을 바로 이행하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 애로사항 해소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직접적인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백신 개발 계획은 그러한 절차나 내용들을 지원을 해서 이 승인 기간을 단축한달지 IRB 중앙 IRB를 운영을 통해서 심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SKP는 대조 백신을 확보를 해서 지금 3상을 하고 있고 비교 임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도 비교 임상 필요성이 높은데 기존 개발 백신 회사들이 비교 임상을 위한 대조 백신 공급을 허용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글로벌 논의 과정에서도 통해서 이거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구매 조기 마무리를 위해서 선구매 예산을 금년에 720억 원, 내년에 1920억 원을 예산을 책정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임상 지금 현재 임상 3상, 임상 1, 2, 3상을 하고 있는 8개 회사, 그 다음에 치료제 임상도 있습니다. 임상 비용 지원을 위해서 금년에는 1667억 원을 예산을 책정을 했고, 내년에 415억 원을 책정을 해서 지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자 모집이나 해외 임상 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글로벌리도 각광을 받고 있는 mRNA 백신 관련입니다.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대한 신속한 개발을 통해서 차세대 백신의 기본 기술인 mRNA 백신 개발 기술을 확보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모더나와 파이자가 mRNA 백신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회사가 지금 연구를 진행 중인데 한국도 mRNA 백신과 관련된 상당한 기술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노력을 배가하고 있고, 한국도 이 부분에 대한 기술 개발을 확실히
완수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RNA 플랫폼 개발 R&D를 확대하기 위해서 전단 사업단을 내년부터 운영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온부자재 국산화랄지 특허 분석 해피 전략 등을 수립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 간 컨소시엄을 촉진을 유도를 해서 이런 부분이 그 KmRNA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활약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생산 협력 확대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글로벌 협력이 한국의 글로벌 백신 허브화에 결정적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한미 파트너십 그 추진입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한미 백신 파트너십을 선언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 그룹 회의를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백악관과 청와대 그다음에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그 전문가 그룹 회의를 지금 운영을 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 개발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동 연구 서로 지금 주제를 교환하고 이러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간 협력 파트너 다변화 필요성에 의해서 영국, 캐나다, 독일, 호주 이런 나라들, EU 등과 같은 나라들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백신 기업과 지금 현재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모더나, SKB 이런 회사 삼바나 SKB와 같은 회사가 위탁 그 백신의 코로나19 관련 백신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거고요. 원부자재 기업의 글로벌 원부자재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는 사이티바나 사토리우스 같은 회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기구와의 백신 협력 강화입니다. WHO에서는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계획을 지난 4월에 발표를 해서 생산 허브로서 대륙별로 아시아에 하나, 아프리카에 하나, 중남미에 하나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남아공이 지정이 됐고 남미에서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지정이 됐습니다. 아시아는 아직 지정을 못하고 있는데요. 아시아에서도 곧 조만간 지정이 될 것 같은데 한국도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을 표명을 했지만 WHO에서는 개도국을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글로벌 백신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 WHO에서도 인력 양성 관련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허브 지정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ADB하고는 LOI를 체결해서 그 인력 양성을 위한 개도국의 영내 개도국의 사람을 한국에 추천을 해주면 한국이 교육을 시켜서 돌려보내는 이러한 MOU 그 다음에 보건의료 협력 강화를 위한 MOU를 이미 체결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진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벌 허브 기반을 신속하게 구축하겠다는 부분인데요. 생산 역량 확충을 위해서 생산 인프라, 원부자재, 투자 유치 이러한 것들의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그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차세대 백신 등을 신속히 개발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미래 감염병 대응 백신 개발입니다. 코로나 백신과 독감 백신을 결합한 다카 백신 개발이랄지 고부가 가치 백신으로서 암이나 폐렴, 면역 질환 등에 관련된 백신 개발, 그 다음에 민간에서는 수지가 안 맞아서 개발을 기피하는 백신, 결핵이나 천연두와 같은 백신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서 코로나19 관련 백신뿐만 아니라 나머지 백신들도 전체적인 개발을 통해 한국이 주도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국산 백신의 글로벌 진출 가속화입니다. 글로벌 판매망을 적극 발굴해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국산 백신 수출 지원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글로벌 연구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백신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인프라 확충입니다. 한국형 나이버트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서도 28억 원을 반영해서 백신 교육을 금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요. 연세대가 지정기관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2026년까지 618억 원을 투자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확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전면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금융보증 등 10대 정부 산하기관, 10대 유관기관 협의체를 발족을 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협의체를 발족도 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개도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대 효과가 되겠습니다. 이 민관 범정부 역량을 결집을 해서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반드시 달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는 향후 26년까지 2조 2천억 원의 재정 투자를 할 예정이고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유도하고 기업들도 적극적인 투자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난 11월 2일 날 기업들이 6조 3천억 원을 향후 3년간 투자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호응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 효과로서 전 세계 팬데믹 종식에 기여하고 5년 내 백신 5대 강국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WHO가 지정한 코로나19 상용 백신 개발국으로 들어가고 백신 시장 점유율을 높여서 의약품 수출도 확대하는 이러한 우리나라가 넥스트 반도체로 추구하는 바이오 산업의 대대적인 발전을 위해서 백신 산업이 여기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내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략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관심을 갖고 저희들한테 지원을 해주신다면 신속하게 이루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완벽하게 지켜주시는데요. 그만큼 지금 체계적으로 지금 전략이 마련되고 있는 이게 잘 실행이 돼서 여기서 얘기하는 기대 효과들이 다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주제 발표에 대해서 토론을 맡아주신 분은 이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지금 연구개발전략연구본부 본부장으로 지금 계시는 분이시고요. 아마 정부 R&D 사업 진단이나 정책 관련해서 특히 바이오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그 일을 해오셨고 거기에 전문적인 역할을 해오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토론을 그럼 진행을 해주실까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네, 지금 밖에서 지금 접속을 하고 있어서 혹시 중간에 잠깐 네트워킹이 조금 약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준비한 토론문을 좀 공유를 드리면서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강호 단장님, 글로벌 백신 허브화 추진 단장님께서 이 글로벌 백신 허브화에 관련된 정부가 어떤 일들을 해왔고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이슈들을 너무나 체계적으로 잘 발표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정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 가장 바쁘신 분이실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좋은 발표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사실은 이 주제를 이제 논의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팬데믹이 벌써 이제 2년이 다 돼가고 있고, 이제 백신 접종률이 거의 지금 기준은 77% 넘어서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도 단계별 일상 전환도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런 어떤 좀 희망적인 상황이 된 데는 이런 어떤 백신의 보급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코로나 위기를 거치면서 이런 이제 자리에서 많이들 논의가 있었지만 그 감염병 이슈라는 것이 진짜 이제 보건의료 쪽의 이슈만이 아니라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면 사실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그 글로벌 백신 허브화라는 정책이
단순히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이것도 뭐 단순하다고 볼 수 없지, 가장 중요한 이슈이지만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구축해왔던 경제 사회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현해내고 한국의 어떤 글로벌 위상까지 제고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바이오 쪽 이제 R&D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다 보면 항상 아쉬웠던 부분이 그 이제 뭐 의약품 개발이라고 하면 거의 이제 R&D 이런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 R&D 자금을 더 많이 확보하느냐 이런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었는데 이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정책은 기술 개발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임상, 임상, 생산 단계 전 주기에서 이제 인프라의 지원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그 인허가를 좀 더 단축해서 하는 어떤 그 규제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특허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이렇게 굉장히 그 촘촘하게 지원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은 잘 짜여진 어떻게 보면 정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어떤 전방위적인 세부 전략이 필요했던 이유, 우리가 과감하게 설정했던 그런 어떤 25년까지 글로벌 백신 시장 세계 5위라는 어떤 목표를 위해서 이런 어떤 전략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추진 체계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 되는 추진위원회가 있고 또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하시는 실무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단장님께서 맡고 계시는 추진단이 있고 이 추진단은 사실은 복지부 내에 그 하나의 실이 이제 신설되는 그런 형태가 되면서 이제 이런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굉장히 강력한 어떤 추진 체계가 마련됐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보완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보다 조금 이 체계가 굉장히 잘 작동되고 있고 잘 정립되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기우일 수 있는데 몇 가지 뭐 제안 겸 코멘트를 드리자면 지금 일단 이제 글로벌 백신 허브라는 부분이 아직까지는 백신 생산 기지로서의 허브에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역량이라는 부분도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처럼 이제 그 CMO 역량이 사실은 굉장히 글로벌 수준이기 때문에 백신의 어떤 그 생산 허브로서 그런 어떤 그 위상들은 굉장히 앞으로도 더 많이 공고해질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백신의 허브라고 한다면 생산 허브뿐만 아니라 백신 개발 주도권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장 중인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이 이렇게 이제 백신도 있고 아까 8개 백신들을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바이오 헬스 쪽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보면 아직도 1.5%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백신들을 잘 개발하고 그 개발된 백신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좀 더 많이 개발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발표 중에 나왔던 여러 가지 수출 지원에 대한 전략들, 무역 보험이라던가 뭐 이라던가 특허권 분쟁에 대한 대응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의미 있고 그리고 글로벌 기구와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판매망을 적극 발굴하는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좀 아쉽지만 그 백신 개발의 어떤 후발국이라는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이미 독점화되어 있는 몇 가지 백신들에 대해서 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고민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이거는 조금 더 반대되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항상 우리가 너무나 이제 강력한 어떤 목표 설정을 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막 이제 돌진을 하다 보면 자칫 좀 놓치게 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신 그 1호 상용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 부분들이 혹시라도 좀 정치적으로 활용이 되거나 그걸 위해서 좀 과도한 어떤 이제 추진이 된다면은 그 혹시라도 이제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앞으로 더 주의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현재 이제 뭐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하고 있는 백신의 1 이상 결과들이 굉장히 좋고 안전성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되어 있고 이상 반응도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마지막까지 그런 어떤 안전성의 부분이 간과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짧게 세 번째를 말씀을 드리면 그 작년에도 이제 이 코로나 백신 뭐 치료제 개발 관련된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그 백신 치료제에 굉장히 집중이 되어 있었는데 제가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은 여러 사업을 통해서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분절적으로 사실은 사업들 만들어지다 보니까 조금 더 통합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이제 효율성 측면에서 조금 더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할 때 좀 더 효율적인 방법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고민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개별 사업이나 개별 사업 그 과제 범위가 아니라 조금 더 높은 범위에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런 백신 개발에 역량이 집중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지원 방식에 대한 고민 이런 부분들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좋은 그 지적 잘 들었고요. 혹시 이강호 단장님께서 이런 지적에 대해서 혹시 답변을 하실 게 있으시면 한 1, 2분 정도만 답변을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방금 이명화 박사님이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듯이 우리나라가 이제 글로벌 백신 허브와 추진체계 총리가 위원장이고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 추진단이 구성이 되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력한 추진체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강력한 추진 체계를 바탕으로 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 관련 방역 상황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는 상황에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는 그런 정책을 백신 접종과 함께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방역적 차원에서 우리가 역량을 집중하고 역점을 둬야 할 분야입니다. 그렇지만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우리가 방향 전환을 동시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글로벌 백신 허브화는 이런 것과 같은 우리에게 이러한 분야의 경쟁력을 갖추어서 전 세계 보건안보에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한국이 이러한 산업적 측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서 우리 사회에 순환될 수 있도록 만들어낸다라는 것은 향후 우리 정부 정책이나 기업들의 대응 전략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신 개발 주도권 생산 기지 허브로서 뿐만 아니라 주도권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생산 설비 능력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세계 바이오 의약품의 세계 2위 생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뭔가 비교 우위가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키워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광범하게 R&D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백신 개발에 파이프라인이 되어서 이러한 백신 개발 주도권도 우리나라가 머지않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예산과 관련된 집행 이런 부분들은 지금 급격히 예산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 저변을 확대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거를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각 부처 간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조율하고 그 부분이 그 상호 보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작업 필요성이 높습니다. 그러한 작업을 하라고 저희 추진단이 발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글로벌 백신 허브에 신속히 대응을 하고 있고 적응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준비도 체계적으로 잘 돼 있고 예산도 들어가 있고 많은 인력도 들어가 있고 이 모든 게 정말 성공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고요. 이게 정말로 잘 되고 있는지 사실 전문가 입장에서도 또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발표로 넘어갈까요? 두 번째는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의 장서현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셨는데요. Comparison of perception about COVID-19 vaccine on social Q&A sites. 그래서 코라하고 네이버 지식인을 비교를 하신 건 거죠. 장서현 선생님은 의료사회학 전공을 하셨고 또 얼마 전에 그 건강 불평등과 관련한 책도 아주 내서 아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그럼 발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회학회 2021 추계학술대회 발표에서 Comparison of Perception about COVID-19 Vaccine on Social Q&A Site, Quora vs. Knowledge-in, 지식인의 발표를 맡은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조교수 장서현입니다. COVID-19, 코로나19가 2020년 12월 처음 발견된 이후로 정말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사망자와 확진자를 내었습니다. 2021년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사망자만 약 490만 명, 그리고 확진자는 240억 명을 넘는 등 정말 대단한 확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사망자와 확진자뿐만 아니라 의료, 교육, 경제 등 여러 방면에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의 일상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폭증하는 사망자 그리고 확진자 때문에 의료 시스템은 이미 과부하가 걸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 표에 보시는 것처럼 그 Pew Research Center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때문에 재정난을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고요. 또 이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직업을 잃었거나 또 월급이 삭감된 경우에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학교가 문을 닫아서 교육의 기회를 잃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또 컴퓨터의 부재나 또 돌봐줄 부모나 어른이 없는 경우에 원격으로 수업에 참여하기 힘든 학생들이 있었고 또 이런 학생들은 더욱더 학업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우울해졌다는 연구도 있죠. 미국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왼쪽 표를 보시면 팬데믹 이전에는 우울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약 75%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시작되고 나서는 우울했다는 비율이 약 47.5%로 약 30% 정도가 급감을 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코로나 이후에 우울해진 사람 자체가 이제 증가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오른쪽 피겨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한국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요. 10명 중에 4명은 코로나 블루를 경험했고, 다시 말해서 코로나 기간에 우울했고, 또 이는 남성보다 여성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코로나 블루의 원인을 보면 외출과 모임 자제로 인한 사회적인 고립감, 또 감염 확산에 따른 건강 염려 등이 이제 주요 이유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19는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천천히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며 back to normal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코비드-19 백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코비드-19 백신은 첫 접종 이후 꾸준하게 접종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나라와 또 몇몇 시기에서는 꽤 정체된 양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2021년 10월 현재로 봤을 때 전 세계적으로 1차 접종이라도 한 비율은 약 46%,
그리고 fully vaccinated 된 비율은 약 34.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한번 비교해서 볼게요.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미국은 10월 중순 기준으로 봤을 때 1차 접종만 한 경우는 약 66.4%, 그리고 fully vaccinated 돼서 이제 2차까지 접종한 비율은 57.4%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미국보다 조금 더 높은 접종 비율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1차 접종 완료 비율은 한 78% 정도, 그리고 2차까지 모두 다 접종된 경우는 64.1%로 전 세계 그리고 미국의 접종률을 굉장히 상회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은 약 66%, 우리나라는 약 78%. 그래서 이제 비교적 코비드-19에 대한 백신 접종률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수치를 다르게 말하면 미국에서는 약 34%, 그리고 한국에서는 약 22%가 백신 접종이 가능한데도 미접종 상태인 것입니다. 이는 아마도 백신 접종을 주저하는 사람들 때문일 텐데요. 지난 선행 연구들에서는 racial and ethnic minority일수록, 예를 들어서 흑인이나 히스패닉일수록, 그리고 인종차별을 더 경험했을수록, 어릴수록, 또 여자일수록, 또 저소득층이거나 교육을 덜 받았을수록, 또 의학을 불신할수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비드-19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수록 더 백신 접종을 주저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한편 사스, 에볼라, 지카 바이러스, H1N1 플루 등 지난 여러 팬데믹, 뿐만 아니라 지금 이 현존하는 코비드-19 팬데믹 시대에서도 소셜 Q&A 웹사이트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또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장으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긍정적인 장에서는 또 사용자들이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올리고 또 타인에 의해서 달린 여러 댓글들 중에서 하나 혹은 두 개를 베스트 댓글로 선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소셜 Q&A 웹사이트의 종류에서는 야후 Q&A라든지 지금은 그 서비스를 중단했지만 야후 Q&A, 그리고 쿼라, 미국의 쿼라, 또 한국의 네이버 지식인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정보나 지식을 제공하는 이런 집단 지성, wisdom of crowds의 그런 정보 탐색을 사회적 탐색, 다른 말로 social search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셜 Q&A 사이트는 이러한 사회적 탐색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또 정통적인 어떤 정보 탐색의 틀을 확장시켰다는 데 굉장히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그 소셜 Q&A 웹사이트의 연구들은 주로 사용자들의 만족도 혹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또 사용자들이 어떤 베스트 댓글을 선호하는지, 또 어떤 사람들이 이런 소셜 Q&A 웹사이트를 사용하는지, 또 언어적인 측면에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지 등에 대해서 활발하게 연구가 있어 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도 또 소셜 Q&A 웹사이트는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연구들에서는 야후 재팬이나 또 중국의 바이두 같은 사이트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오른쪽 피겨는 2021년 슈라베라는 학자와 그의 동료들이 야후 재팬에 있는 글을 이제 분석한 결과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연구는 이제 그 임산부의 걱정과 스트레스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야후 재팬이라는 소셜 Q&A 웹사이트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고찰한 이제 그런 연구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연구들이 코비드-19 팬데믹 시대에 그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 고찰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연구들은 소셜 Q&A 웹사이트보다는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 그 Q&A 사이트랑은 약간 성격이 다른 그런 사이트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서 이 코비드-19 혹은 코비드-19 백신이라는 어떤 같은 주제에 대해서 어떤 질문과 댓글이 오가는지, 그것들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고찰한 연구는 정말 매우 드물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쿼라 그리고 한국의 네이버 지식인의 글을 분석을 하여서 코비드-19 백신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을 그룹별로 비교를 해서
이 두 국가의 백신의 그 망설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식별하는 데 기여를 하고자 노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의 소셜 Q&A 웹사이트에서 나타난 질문과 베스트 댓글을 분석을 했고요. 또 두 사이트에서 나타난 코비드-19 백신 관련 주제를 비교하고 또 각 주제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이 긍정인지 부정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데이터는 쿼라 그리고 네이버 지식인에서 추출을 하였고요. 기간은 2020년 6월 27일부터 2월 22일, 죄송합니다. 2021년 6월 27일까지 약 1년간 게시된 질문과 베스트 댓글을 키워드 백신을 통해서 설치하고 또 크롤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쿼라에서는 총 3,925개의 원문이 수집이 되었고요. 네이버에서는 최초에 한 6만 개 정도의 원문이 크롤링이 되었는데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약 18,000개가 채택이 되었습니다. 분석을 위해서 일단 쿼라 그리고 네이버에서 코로나 백신을 대상으로 한 주제를 선정하려고 했습니다. 이 주제 선정을 위해서는 LDA 그리고 탑2백이라는 두 가지 기법을 보완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특히 LDA 같은 경우에는 단어의 빈도를 기반으로 문서를 분류를 하고 이에 반해서 탑2백은 이제 문서 내의 단어 유사도 혹은 이제 거리를 기반으로 문서를 분류하기 때문에 이 두 방법을 함께 쓰는 것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산출한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단계로 LDA 산출물과 네이버 단어 리스트 기반으로 주제를 선정을 하였고, 이때 이제 처음 등장했던 주제는 총 11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각 주제 안에서 키워드 리스트를 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탑2백 토픽 문서 중에서 기존에 등장했던 이 키워드 리스트와 유사한 토픽을 분류를 했고요. 훈련을 진행해서 최적의 토픽 개수를 네이버 그리고 쿼라 각각 산출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분류되지 않는 문서 토픽은 전수조사를 통해서 제거 가능성을 확인을 했고요. 또 여러 개의 토픽과 유사도가 높은 경우에는 유사도 점수가 더 높은 토픽으로 어사인을 하고 분류를 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쿼라와 네이버에서 백신 효과, 해외 출국, 변이, 백신 종류, 정부 정책과 같은 총 5개의 공통적인 주제가 등장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6번, 7번 주제인 접종 신청, 또 학교 교육이라는 주제는 미국 사이트인 쿼라에서 나타나지 않았지만 한국 사이트인 네이버 지식인에서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간단히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픽은 부작용이고요. 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네이버에서는 화이자 2차 접종을 했는데 너무 몸이 안 좋다. 또 쿼라에서는 everyone who I know who's received the COVID-19 vaccination has gotten sick right after getting in. 이런 식으로 이제 부작용, 아팠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토픽은 해외 출국이었는데요. 이 슬라이드에서 보이는 것처럼 여행 계획, 휴가, 또 여행을 다녀와서 해외 여행을 다녀와서 실제로 격리를 해야 하는지, 여행 비자나 학생 비자 발급은 어떤지 가능한지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또 변이 역시 쿼라와 네이버 두 소셜 사이트에서 Q&A 사이트에서 등장한 주제인데요. 변이가 무엇인지, 변이에 대한 백신의 효과는 어떤지 등에 대한 내용이 두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네 번째로 양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주제는 백신 종류입니다. 왜 어떤 백신은 한 번만 맞는데 비해서 또 다른 백신은 2차 접종이 있는지, 또 어떤 백신이 더 안전할지 혹은 나에게 적합할지 등을 묻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주제는 정부 정책입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윤석열, 문재인, 트럼프, 바이든 등 주로 주요한 어떤 정치인들의 이름이 거론이 되었고요. 또 재난지원금이나 내셔널 세큐리티 등 여러 정부 정책에 대한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접종 신청과 학교 또 교육에 관한 토픽은 미국 웹사이트인 쿼라에서 나타나지 않았지만 한국 웹사이트인 네이버 지식인에서만 나타났습니다.
특히 교육은 등교 관련한 내용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파인딩입니다. 커라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주제는 다른 백신 종류, 네, 25% 정도였고, 또 example 퀘스천을 보시면 다른 백신 종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왜 모더나와 화이자는 2차를 맞았는데 얀센은 한 번만 맞냐는 그런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25%를 차지했던 다른 백신 종류에 뒤에 이어서 정부 정책 또 21%로 빈번하게 등장을 하였고요. 변이, 해외여행, 백신 효과에 대해서도 비교적 고르게 질문이 분포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전체 토픽 중에서 백신의 효과, 부작용이 한 20%, 또 백신 예약이 18% 정도로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그 밖에도 변이가 15%, 학교 교육이 14%, 해외 출국이 13%, 다른 백신 종류가 8%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제일 많이 등장했던 백신 부작용 같은 경우에 예를 보시면 건강한 사람도 현재 혈전 문제로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고 가능하면 접종을 미루기를 권고드립니다 등 이런 내용들이 등장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5가지의 공통 주제 그리고 한국에서 나타난 2가지 추가 주제까지 포함을 해서 이런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또 2가지 추가 분석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감성 분석인데요. 영어로는 sentimental analysis라고 하고요. 각 토픽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이 얼만큼 긍정적인지 혹은 얼마나 부정적인지 각각의 그 퍼센트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각 토픽별로 백신과 유사한 단어를 확인을 했고요. 이러한 2가지 분석 방법으로 백신과 관련된 단어에 대한 긍부정에 대한 여론도 확인이 가능했고 또 토픽 간에 대해서 이제 어텐션에 대해서도 차이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커라의 센티멘탈 어널리시스 결과입니다. 파란색이 긍정률 또 빨간색이 부정률을 나타날 때 이 5가지 주제들에 대해서는 이제 모두 긍정적이라기보다는 이제 부정적인 인식이 더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부정적인 인식이 가장 높았던 주제는 다른 백신 종류, 해외 출국, 변이로 나타났고 특히 백신 종류 같은 경우에는 긍부정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반면 백신 효과나 부작용, 또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긍부정이 팽팽히 맞서고 있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보시면 커라랑 확실히 다른 점이 있죠. 네, 바로 부정보다 긍정의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았다는 것입니다. 백신 효과나 어떤 그런 부작용에 대한 첫 번째 주제를 제외하고는 다른 6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긍정이 모두 부정을 앞서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백신 예약, 변이, 학교 교육 순으로 긍정적인 인식 순위를 보여주었고요. 긍부정의 차이는 백신 예약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고 또 백신 종류에서 가장 적게 나타났습니다. 네, 2번째 분석 결과는 각 주제별로 백신과 유사한 단어를 보여주는 월투백 분석입니다. 이 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주제별로 백신과 유사한 단어들은 달랐는데요. 예를 들어서 커라에서는 백신 효과에 대해서는 risk, immunity, infect, safe 등 보다 메디컬한 단어들이 나타나는 데 비해서 government policy에서는 require, approve, country, company 등 authority나 다른 에이전시들이 등장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는 약간 달랐는데요. 커라에 비해서 다른 주제지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에서는 대한민국, 국민, 한국, 국내 등의 단어들이 모든 주제들에 대해서 나타나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나타나는 한국의 그 집단주의적인 인식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커라와 네이버에서 저희는 코비드-19 백신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주제와 또 인식의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백신에 대한 반응은 미국보다 한국에서 더 긍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나타난 주제들도 좀 달랐는데요. 미국에서는 백신 종류나 정부 정책이 많이 등장한 주제로 나타났고 이는 미국에서는 주마다 자영업자가 가게를 운영해야 하는지 말아야 되는지 또 마스크를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 등 굉장히 정책이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백신 효과 또 접종 예약에 대한
주제가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접종 예약 같은 경우에는 자녀 백신 예약이라든지 또 전 국민이 순차적으로 예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정부 정책의 영향 때문에 그 논의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국에서만 관심 있는 주제로는 접종 신청 외에도 교육이 등장했는데요. 온라인 교육으로 아이 양육에 부담을 느끼거나 또 교육 불균형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백신과 유사한 단어 분석을 한 결과에서는 한국이 미국보다 좀 더 집단주의적인 성향을 나타낸 것을 암시했고요. 이 연구의 한계로서는 일단 쿼라의 사용자 대부분이 미국인이기는 하지만 모두 미국인이 아니고 캐나다인이나 인도인도 포함을 하기 때문에 미국인만의 정보 추구나 인식을 대변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리미테이션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야후 재팬 Q&A나 중국의 바이두 같은 사이트를 이용해서 좀 국가 간 비교 연구를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임플리케이션입니다. 저희는 소셜 Q&A 사이트에서 굉장히 신중한 논의와 정보가 공유된다는 것을 발견을 했고 그런 만큼 이러한 소셜 Q&A 사이트라는 채널을 이용을 해서 굉장히 정확한 correct information을 전달하는 그런 health information 서비스가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영상을 준비해 주셔서 시간으로는 정확하게 제가 저걸 할 이 필요도 없었고요.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국 사람이 질문이 굉장히 많군요. 미국에 비해서 상당히 재미있었네요. 이 주제에 대해서 충남대학교 사회학과의 전준 교수님께서 토론을 해 주실 텐데요. 전준 교수님은 카이스트에서 화학과를 전공하셨네요. 학사를. 그리고 과학기술 정책학으로 석사를 하시고 그리고 얼마 전에 위스콘신 메디슨에서 과학기술 정책학으로 또 박사를 받으시고 Habitus of Ignorance라고 하는 전문가 집단에서의 그런 이그노런스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계신다는 점, 또 시민과학자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하고 계신다는 점에서 굉장히 앞으로의 연구가 기대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전준 선생님 그러면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충남대학교 사회학과 전준입니다. 토론문 공유하면서 토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서연 선생님 발표 정말 흥미롭게 잘 들었고요. 저는 이 주제가 지금 매우 시의적절하면서도 중요한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어떤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 단순히 어떤 보건정책의 한 단면일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정책의 한 단면이기도 하고 국민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수용성, 보건정책에 대한 수용성 전반에 걸쳐서 매우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는 연구이기 때문에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였다고 생각합니다. 발표 논점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인터넷상에서의 정보를 교류하는 네티즌들의 질의응답 패턴을 퀴오라와 네이버라고 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플랫폼의 사례로 좁혀서 비교 분석을 시도하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현대사회에서 일종의 공론장으로 이미 역할을 하고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 어떤 담론들이 공유되고 지지받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과 미국 두 서로 다른 국가의 서로 다른 플랫폼이 코로나 백신에 대한 어떤 담론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서로 다른 시민사회의 담론의 전개 형태에 대해서 분석을 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키워드로 봤을 때 백신의 효과, 해외 출국, 변이, 백신 종류, 정부 정책, 접종 신청, 학교 교육 이런 주요 키워드들에 대해서 물론 일부 키워드는 네이버에서만 발견된 것이기도 하지만 비교적인 비교 분석을 실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퀴오라에서 전반적으로 모든 키워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있음을 발견하셨고 네이버에서는 백신 효과에 대한 이야기를 제외하면 모두 긍정적인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플랫폼의 각각의 그 키워드들이 연결되는 방식들 또한 다르다고 나타났기 때문에 이를 통해 키워드 상의 상이성으로 인해 주제가 다르고 또 그것 간의 연결성을 바탕으로 인식의 차이가 다르고 이런 점들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이런 연구는 여러 가지 흐름으로 봤을 때 정책적으로도 그리고 현실 사회에 있어서도 지금 당장의 의의도 있으며 또한 학술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코로나 이후 불평등에 대한 연구나
특히 백신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연구들, 그리고 현재 탈진실 사회에 대한 담론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는 무엇이 진실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과 거짓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어떤 방식으로 진실이 아닌 것이 시민사회에서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는지, 그 동력학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집중해야 된다는 그런 탈진실 담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인터넷이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이 과학 지식의 토론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 등 이런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는 흐름에 비추어 봤을 때 매우 의미 있는 기여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실증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사회적 반응이 어떻게 다른지를 정말 자료의 차원에서 빅데이터 방식으로 드러내 보이셨기 때문에 향후 거시적인 정책 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시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의를 바탕으로 해서 함께 논의할 만한 질문들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큐어라와 네이버를 바탕으로 분석을 하셨는데 이 플랫폼이 질문자와 답변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회경제적 계층에 소속하는지 그런 소시오이코노믹 스타터스에 대한 정보가 완전히 드러나지는 않는 플랫폼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키워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그런 담론의 소시오이코노믹 스타터스에 따른 분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온라인 공간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에서 소시오이코노믹 스타터스의 차이를 드러내는 어떤 사회학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케이스를 코로나 백신이라고 하는 사례로 국한시키지 않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까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백신에 대한 전반적인 긍정과 부정이 갈렸던 한미의 사례가 코로나 백신이라는 단일 사례를 넘어서서 어떤 지식의 합의, 과학적 지식에 대한 사회적 자세 이런 전반에 대한 한미의 어떤 일반적인 어떤 차이점을 보여준다고 우리가 확장할 수도 있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에 대한 회의론이든 정치적 가짜뉴스든 이런 우리가 인터넷 공론장을 매개로 하여 벌어지는 다양한 진실에 대한 담론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담론 차이가 한국과 미국 전반적인 어떤 차이가 이 연구로부터 연장되어서 논의가 가능할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지금 이 연구를 향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다양한 정책적 대응의 결과 이러한 결과가 드러내 보여졌다라고 우리가 진단하는 차원에서 끝낼 수도 있지만 이걸 이용해서 이러한 식의 서로 다른 두 가지 다른 방식의 담론의 전개 방식이 보이는데 이것이 한국과 미국 사회의 어떤 특별한 점을 보여준다면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각 사회의 어떤 재난의 장기적인 사회적 결과를 암시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을까?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이런 서로 다른 방식의 담론의 전개를 통해서 미국 사회나 한국 사회나 어느 사회가 이런 질병에 대해서 이런 재난에 대해서 취약한지 누가 더 취약한지 어떤 사람들이 더 먼저 협조적으로 혜택을 보는지 뭐 이런 식의 백신과 이런 재난에 대한 대응에 대한 장기적인 사회적 결과 이런 것을 암시하는 부분이 될 수는 있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네 번째는 이 연구에서 플랫폼으로 사용하신 온라인 공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좀 더 생각할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빅데이터 방식으로 키워드들을 아주 매시브한 키워드를 분석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분석 방법론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살릴 수 있는 연구 자료의 저장 지점으로서 온라인 공간을 활용을 하신 건데 이제 더 나아가서 그런 도구적인 그런 목적을 더 넘어서서 과연 우리가 이 온라인 공간을 매개해서 벌어지는 과학적 논쟁, 보건사회학적 논쟁의 특징을 어떤 현실 세계와 대비되게 보여줄 수는 있을까? 그러니까 즉 현재 우리가 네이버와 큐어라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논쟁의 전개 방향들이 각각의 사회의 현실 세계를 정확하게 투영한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터넷 공간에서 나타나는 특징인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맞을지 그런 인터넷 공간이라고 하는 특이성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1번에서 말씀드린 것과 약간 중복되는 부분인데요.
이 온라인 플랫폼이 이 큐오라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고 아주 독특한 형태의 온라인 플랫폼인 거죠. 그러니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그런 식의 상호작용이 일어난다기보다는 질문과 답변이라고 하는 매우 제한적인 형태의 상호작용만 벌어지는 온라인 플랫폼인 것인데 뭔가 다른 플랫폼들을 활용한다면 특히 질문자와 답변자가 정확하게 이렇게 그 수요 공급의 형태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의견들을 개진하고 서로에게 지지를 보내고 반대를 보내는 그런 식의 플랫폼으로 적용이 됐을 때 사회학적으로 좀 더 의미 있는 분석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호기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질문 지점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현재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이 소중한 연구를 바탕으로 논의를 시작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다양한 말씀 드렸고요. 앞으로 이런 그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과학기술, 보건 관련된 논쟁들에 대한 연구가 장서연 선생님 연구를 모델로 해서 더 많이 수행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지적들 많이 해주셨는데요. 혹시 장세현 선생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네, 전준 교수님 너무 정말 소중한 코멘트 감사드리고요. 저도 참 들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또 생각하고 앞으로 다음 연구에서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이제 질문에 대해서 저의 생각과 이제 생각 말씀드리자면 사실 오늘 해주신 많은 질문과 코멘트들이 이 연구의 한계이기도 하지만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빅데이터의 한계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지금 커뮤니티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이게 소셜 이코노믹 스테이터스가 어떤지 모른다고 하신 거 너무 공감이 되고 이거는 빅데이터의 한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 소셜 이코노믹 스테이터스를 넘어서 그러면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그 온라인 커뮤니티의 멤버십을 구성하는 게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레이스나 에스니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국계 이민자가 정말 많이 가는 뭐 미시 USA라는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된 온라인 에스닉 커뮤니티도 있고 또 멕시칸 이미그런트라든지 뭐 블랙이 많이 가는 어떤 그런 약간 레이스를 기반으로 한 어떤 그런 온라인 커뮤니티를 비교를 한다면 어떤 그런 특정한 그룹 안에서 어떤 정보가 더 많이 부족하고 어떤 정보가 더 많이 찾아지고 공유되는지를 좀 연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온라인 커뮤니티라는 곳이 지금 전준 교수님 말씀해주신 그 소셜 이코노믹 스테러스를 넘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유일한 공간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셜 이코노믹 스테러스보다는 약간 또 다른 어떤 멤버십을 기반으로 한 연구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가짜뉴스와 또 기후변화 회의론도 정말 연구되면 굉장히 좋을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가짜뉴스 같은 경우에는 뭐 특정한 어떤 태그를 이용을 한다든지, 또 한국 정부에서 쓰고 있는 그 해시태그에서 사실은 이렇습니다라는 태그가 있어서 굉장히 한국 정부에서 그 코로나 관련된 미스인포메이션을 코렉팅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에포트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태그를 이용한다든지, 어떤 특정한 단어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앞으로 조금 더 추가 분석을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공간이라는 게 어떤 게 특별하냐, 어떤 시사점이 있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한이 많은 것 같아요. 온라인에 접속을 못하는 사람도 있고, 컴퓨터가 없거나 핸드폰이 없거나 아니면 정말 그 어떤 그 디지털 이피커시가 없어서 접속을 굉장히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또 언어나 어떤 장벽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사람들이 이 분석에서 소외되었다는 것도 사실 연구의 어떤 큰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대면 접촉이 굉장히 제한이 되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또 온라인 커뮤니티가 그 소셜 캐피털과 소셜 네트워크가 확장되고 또 그 유틸라이즈 될 수 있는 어떤 장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온라인 공간에서 일어나는 이 정보 추구와 공유, 그리고 이 현실 세계와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한 이 빅데이터 메소드와 그리고 퀄리테이티브 데이터를 이용을 한다든지 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어떤 이런 정보를 찾을 때 온라인을 얼마나 쓰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그 백신의 예를 들어서 변이에 대한 그 정보가 내가 온라인에서 찾는 정보와 뭐 부모님이나 친구들하고 찾는 정보가 어떻게 다른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믹스드 메소드 방법을 이용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제가 후속 연구에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그 쿼라랑 네이버 지식인은 그 소셜 Q&A 사이트라는 점에서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트위터랑 약간 좀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준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또 다른 어떤 어떻게 보면 더 활발한 교류가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다른 소셜 플랫폼과 이런 소셜 Q&A 사이트에서 공유되고 찾아지는 어떤 그런 정보가 어떻게 다른지,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도 한번 후속 연구에서 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코멘트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답변도 뭐 시원시원하고 너무 잘 들었습니다. 사회자의 권한으로, 사회자가 가지고 있는 이 파워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그 개인적으로 너무 궁금해서, 왜 미국은 부정적이고, 왜 한국은 긍정적인 그런 감정들을 가진 결과들이 나왔는가, 감정어들이 나왔는가에 대한 어떤 설명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을까요? 너무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 연구진도 지금 굉장히 토의를 통해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늘 연구에서는 이렇게 단어 정말 몇만 개의 그 글에 나타난 단어들만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그걸 조금 더 세부 분석을 하면서 도대체 왜 이런 다른 결과가 나타났을까를 지금 분석하고 있고, 혹시 여기 지금 와 계신 선생님들 중에서 또 여기에서 좀 이렇게 의견이 계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다음에 심재만 선생님이 뭔가 인사이트를 탁 주실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다음 발표로 넘어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발표는 예, 장 선생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발표는 코비드 백신과 의료화를 주제로 해서 고려대학교 사회학과의 심재만 선생님이 그 준비를 하셨는데요. 심재만 선생님 항상 행위이론 관련해서 늘 좋은 그 논문들 많이 쓰시고 거기다 작년에 굉장히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또 당첨이 되셔서 앞으로 꾸준하게 이 연구를 하실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도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선생님 발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제가 오늘 이제 우리 보건사회학회 학술이사로 있으면서 오늘 학술 행사를 위해서 선생님들께 좀 여쭙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조직을 했는데요. 오늘 이 세션에 뭐 이강호 단장님이랑 이명학 본부장님, 그다음에 장서영 교수님, 그다음에 전중 교수님 이렇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원래는 그 외에 한두 분 정도 더 백신에 대한 보건사회학적인 어프로치 이런 것들 생각은 했던 것들이 있는데 실행되지 못해서 제가 갑자기 구원투수 비슷하게 학술이사가 냉큼 냉큼 그냥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바라고요. 훌륭하신 선생님들하고 같이 발표를 해서 영광입니다. 일단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바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아까 이제 드린 것처럼 코로나19 백신과 의료화 이렇게 잡았고요. 네. 일단 이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현실적 맥락에서 좀 한번 연구를 제가 한번 가지고 있는 자료를 잠깐 정리 한번 해보자고 하면서 이런 맥락을 잡아봤습니다. 뭐 위드 코로나 있고 일상 회복도 말씀도 하고 이런데 결국에는 이제 바이러스와 함께 사는 이제 일상을 기획하는 것인데 그것을 제가 약간 좀 저에게 익숙한 사회학 이론적 개념으로 좀 만들어서 들여다보면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위험, 위험 대비, 위험 통제, 거기에 수반되는 삶의 구속이라는 것이 한 축에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삶이나 일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또 자유라는 것의 요소가 한 축이 있고,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구속과 자유 사이의 삶의 질서화, 이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고요. 일상 회복이라는 것도 결국엔 그 문제인 것 같고 우리가 작년 초로 되돌아가서 방역이라든가 생활 방역 대책이라는 것을 논의했었던 때를 생각해봐도 여전히 개인적 자유와 공공적 구속의 문제 그걸 어느 정도로 섞을 것이냐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다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제 사회학자이고 행위이론을 이제 구 선생님께서 너무나 과분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안에서도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면 주관적 실제, 그러니까 뭐 느낌이나 감정이 될 텐데요. 그런 것과 객관적 실제, 뭐 구조일 수도 있고, 뭐 정책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개인이나 사회적 주체들이 어떻게 사는가의 문제가 항상 저희들에게는 문제였던 것 같고요. 이것을 이제 뭐 파슨즈식으로 얘기를 하면 개인의 자발성과 구조의 필요, 소요가 일치되어 나타나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리고 뭐 베버식으로 얘기하자면 자유를 향한 합리와 뭐 구속 질서를 향한 합리 사이의 선택적 친화라는 것은
과연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뭐 이런 질문으로 연결을 해봤고 의료 사회학으로 조금 포커스를 좁혀보면 통제 기제, 사회적 통제 기제로서의 의료라는 것이 일찍이 70년대 졸라에 의해서 논의가 되었었고요. 그것이 이제 90년대 콘레드로 넘어오면 사회나 삶의 의료화라는 이제 명제로 정리가 됐던 것 같고 그 이후에 생의료화, 뭐 유전자화, 뭐 그리고 방역화, 위생화 뭐 이런 논의들이 쭉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의료화의 의미를 조금 더 들여다보는 작업을 함으로써 백신 얘기를 해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저 피터 콘레드 이후에 90년대 이후의 논의를 보면 의료나 의료 실천이 전문가나 의료 조직, 첨단 과학 기술에 의해서 지배되는 현상을 의료화라고 얘기하는 경향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애초에 의료를 통해서 사회적 통제, 사회적 조직화를 얘기했던 졸라의 얘기로 돌아가 보면 의료의 관심사 자체를 굉장히 보편적 수준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삶의 변덕, 혼란, 무질서에 규칙이나 질서나 구속을 확보하는 문제, 굉장히 보편적 인간사의 문제로 정의를 했고 그런 면에서 보면 뭐 배복의 합리나 이성에 관한 관점하고 다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게 이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하고 나면 의료와 비슷한 수준에 놓이게 되는 인간적 실천의 다른 양상들은 신학이라든가 법, 행정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나란하게 이제 자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는 무질서와 어려움을 저주로 표현하거나 질서와 구속, 안정을 섭리로 표현하기도 하고 법, 행정에서는 일탈과 정상의 문제로 다루고 그것을 이제 의료에서는 병, 아픔과 건강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면 의료화라는 것은 개인이나 집단이 자유와 무질서 중에서 구속과 질서를 확보하는 과정, 그것이 병듦이나 아픔, 그리고 건강이나 치유에 대한 관심과 실천으로 전환되어서 지배되는 과정, 뭐 이렇게 좀 보편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보면 뭐 여러 가지 이런 뭐 얘기가 있지만 핵심은 졸라의 일반 이론적인 의료화 명제가 던지는 함의는 의료의 목적으로서 구속과 질서가 한 축에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유와 무질서가 또 다른 축에 있는 그 조화의 문제다. 어느 하나만을 목적으로 하기 어렵다는 것이 그 의료라는 것의 출발적인 태생적인 기원이었다는 얘기이고요. 가령 이제 탈커스 파슨즈가 의료에 대한 뭐 챕터도 쓰고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72년에 다른 사람들하고 공저한 챕터에서 보면 아주 과감하게 이런 얘기까지 해버립니다. 의료라는 것은 삶 이외의 죽음까지도 다룰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톤 다운해서 의료 사회학의 논의 쪽으로 가져오면 제가 이제 의료 전문가 연구자 프리드슨과 그 다음에 좀 전에 소개한 졸라의 그 인용문을 가져왔는데요. 시민적 자유와 윤리적 만족을 희생하면서 물리적 기능적 안녕에 집착하는 전문성, 곧 의료와 그 전문성의 체계로서 사회는 필시 과학의 이름으로 놀라운 사회 환경을 만들게 될 것이다. 질병이나 다른 근심과 관심이 전혀 없는 오직 열심히 달걀만 낳는 달기 사는 양계 공장과 같은 환경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것을 이어받아서 졸라가 삶과 일상의 주인공인 수많은 보통 사람들이 함께 의료화를 결정해가는 다원주의적 권위만 만들어지면 그 속에 좌절과 실수까지도 안으며 살고 싶다. 뭐 이런 학자들의 선언도 있었고요. 궁금했습니다. 과연 그러냐? 우리는 과연 그런가? 그래서 일상 회복을 기획하는 현재 회복하고 싶은 일상 혹은 이루고 싶은 의료화의 모습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것을 지금의 의료, 현 단계에선 백신인 것 같아요. 그것을 통한 자유와 구속의 기획을 한번 살펴보자. 뭐 이렇게 한번 거창하게 잡아봤고 좀 맥없이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보면 제가 작년 초부터 이제 독일 팀에서 주도하고 그다음에 한국에서는 성균관대학교 이제 서베이 센터에서 주된 역할을 하고 거기에 이제 그냥 제가 참여하는 형태로 코로나 위기 가운데 밸류의 문제, 그러니까 이게 가치일 수도 있고 가치관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국제 공동 서베이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참여해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지금 생산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2021년 4월 하순 온라인 서베이가 전체 우리 그 공동 연구에서는 2차 웨이브였는데 거기에서 백신과 관련된 질문을 아주 미미하게 3개를 집어넣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백신을 누가 맞아야 되느냐, 뭐 아무도 맞으면 안 된다, 위험한 사람, 그러니까 질병의 위험에 있는 사람, 그다음에 원하는 사람, 모두다. 뭐 이 정도로. 그다음에 백신 접종을 한 사람에게는 방역 규제를 풀어주어야 하느냐, 뭐 거기에 대한 의견.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백신 접종 의향이 있냐,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냥 그 디테일 차원에서 보면 백신 접종에 의향이 있냐는 것을 보면 뭐 맞을 것이다, 아마도 맞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요즘 얘기되고 있는 백신 완료자들이 뭐 한 82% 정도 될 수 있겠지, 한국에서는 뭐 이렇게들 언론에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저 당시 자료에서도 비슷한 수치로 나타났던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이런 걸 가지고 제가 좀 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먼저 보면 접종 대상,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이 알아서 선택적으로 자율적으로 하자는 것과 모든 사람이 맞아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한번 제가 좀 나눠봤고요. 그다음에 접종 후에 방역 규제에 대해서 규제를 자율화하자는 것, 탈규제하자는 의견과 입장이 불분명한 것,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생활 규제는 방역 규제는 필요하다는 입장, 이렇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것을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자유와 구속의 문제를 저렇게 설문 항목에서는 2가지 항목에서 자유와 구속의 문제로 이렇게 나눠서 그것들이 서로 어떻게 얽히고 얽히느냐의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뭐 아무도 안 된다는 거나 고위험군이다 이런 것들은 퍼센테이지가 나왔고, 그다음에 선택적으로 맞자 50%, 모두 맞자 45%, 뭐 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맞은 사람들의 규제를 풀어주자 뭐 23%, 잘 모르겠다 33%, 그래도 규제는 필요하지, 백신 맞았다고 뭐 마음대로 할 수 없지, 그게 이제 한 33%, 43%뭐 이 정도로 나타납니다. 일단 보시면 여기에서는 뭘 했냐면 그냥 같이 읽으면 편할 것 같습니다. 로직 분석, 다중회귀 분석 해가지고 전 국민을 접종 대상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답한 것, 즉 접종 대상에서 구속 인식을 보인 집단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답한 뭐 자유인식을 보인 집단에 비해서 접종 후에 방역 규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구속 인식이죠. 그런 경향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접종 대상에서 자유를 선택하면 접종 규제에서도 자유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 자유 구속이라는 구도 자체가 어느 정도 사람들의 실제적 인식에서도 좀 반영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기초 아래 실제 사람들의 응답 패턴을 살펴보면 이렇게 선택 접종, 그러니까 자율 접종, 말이 어렵더라고요. 저도 되게 어렵던데, 그러니까 자율 접종과 탈규제, 그러니까 규제 자율, 자율 접종과 자율 규제라고 하는 게 한 12% 정도 되고, 가장 많은 것은 뭐 23, 21인데 이 부분이 특별히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제 접종이고 또 규제도 강제하자는 것이 이제 이 정도 있고, 이런 것들이 앞에서 본 그 지배적 패턴에 해당하는 2가지 유형이고, 나머지 4개는 사실 그 자유와 구속이 어떤 형태로든 좀 섞여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유형들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다, 이런 섞여 있는 유형들이. 이렇게 자유는 자유와 자유, 구속과 구속, 뭐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들이 이 정도 있고, 뭐 그거입니다. 유형화가 왜 필요한가? 뭐 저 스스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전 뭐 유형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이 있는데 왜 필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유형별 접종 의향이라는 것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일단 이 빨강색, 이후로 나오는 그래프에서 빨강색은 강제 접종 쪽의 색깔들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자율 접종 쪽의 색깔들입니다. 보시면 면적이 가장 큰 것은 이 2개입니다. 연한 파랑, 그 다음에 진한 빨강.
진한 빨강은 뭐냐면 강제하자. 모두 다 양쪽에서 다 강제하면 되지. 구속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고. 그다음에 연한 파랑은 자율 접종하되 구속은 유지하자. 규제는 유지하자. 뭐 이런 약간 섞여 있는 모습 이렇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가 이제 그 중간이고 역시나 한국에서는 모든 걸 사람들이 알아서 하자라고 하는 게 제일 면적이 적게 나오는 형태이긴 하죠. 진한 파랑.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좀 봤습니다. 이것을 접종 의향에 대한 질문들로 한번 해봤는데 꼭 맞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역시나 빨간 계통입니다. 강제 접종이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꼭 맞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아마도 안 맞겠다고 한 사람들은 자율 접종하자고 한 사람들이 안 맞겠다고 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놀라운 게 아니고 아마도 맞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안에 이 여러 가지 한 6가지 되는 유형들이 뭐 적잖이 섞여 있다. 이것이 제가 좀 주목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 우리가 접종을 진행하거나 완료한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부류일 텐데 이 부류에서는 사실 생각이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좀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미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형화를 조금 살펴보려고 해요.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보면 여기서 뭐 우리 성별을 가지고 이제 논의들을 많이들 하는데 일단 이쪽은 뭐냐면 단순 회귀식의 결과입니다. 오른쪽이 단순 회귀식의 결과인데 보시면 그냥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남자들 사이에서는 어느 6개 유형 중에 어느 것이 지배적 위치에 있다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고만고만하게 막 이렇게 있고 여성들 사이에서는 그래도 이게 좀 나눠져 있고 근데 그중에 제일 높은 것은 자율 접종하고 규제 유지하자는 것이 제일 높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강제 접종하고 규제 유지하자는 것이 이제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나고 뭐 이 정도인데 여기에 이제 다중 회귀식을 해서 성별, 연령, 혼인 상태, 교육, 소득, 정치 이념, 거주 지역, 코로나 증상 경험 정도, 중증 질환도, 정부 신뢰도, 과학 신뢰도, 삶의 통제감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고 나서 그것을 다 맞춰놓고 나서 들여다보면 대충 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보면 남자나 여자에게서 강제 접종하고 규제를 유지할지 말아야 될지 그건 잘 모르겠다, 애매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어쨌거나 1, 2순위의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이고요. 남녀 간의 차이를 굳이 따져본다면 남자는 강제 접종하고 규제에 대해서는 애매한 태도 보이는 것이 좀 그런 섞임이 좀 두드러지고 여성들에게서는 자율 접종, 선택 접종하고 규제는 유지하자라고 하는 섞임이 좀 상대적으로 보이더라. 뭐 이런 정도입니다. 왜 그럴까? 아직 깊이 고민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일단 이런 패턴이 보입니다. 그다음에 연령대로 보면 이 진한 파란색이 자유가 좋지 이거죠. 자유를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 빨간색은 구속이 좋지 구속 얘기하는 건데 40대 역시 4050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4050에서 이쪽이 상대적으로 높고 구속하자는 게 떨어지죠. 그다음에 2030과 뭐 60 이상이 이쪽에서 자유에 좀 친화적이고 구속에 조금 더 강하게 가 있는 이런 패턴이고요. 여기에서도 뭐 그런 비슷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섞임을 얘기하는데 강제 접종으로 가자는 것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러니까 강제 접종하고 이후에 뭐 풀어주든지 말든지 이런 거고 그다음에 이쪽 젊은 층 쪽에서는 선택 접종하고 이후에 뭐 구속을 하든 말든 뭐 이렇게 좀 이런 형태이고 그다음에 저는 이게 좀 재밌다고 생각했습니다. 코로나 증상 경험이라는 것을 제가 측정을 했는데 뭐냐면 나나 주변에 증상이 전혀 없다. 그다음에 주변에 가벼운 증상을 경험했다. 주변에서 심한 증상을 앓은 적이 있다. 내가 가벼운 증상을 경험했다. 내가 심한 증상을 앓은 적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가 심한 증상을 앓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유독 이 파란색이 되게 높잖아요. 눈에 띄잖아요. 그러니까 자율 접종하고 다 풀어주자라고 얘기하는 경향치가 더 높아요. 그래서 솔직히 이거 왜 그럴까라는 의심 내지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심한 증상을 겪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다 붙잡아 둬야지, 강제로 맞추고 규제도 다 해야지라는 경향이 강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게 좀 재밌었고요. 제가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증 질환도 비슷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거는 사실 패턴이 한결같지 않은데 선택 접종하고 그러니까 자율 접종하고 그다음에 자율 규제도 없애자라고 하는 것이 질환도가 올라가면서 감소하다가 이렇게 감소하다가 가장 높은 집단에서는 또 급증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패턴을 이제 찾아내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강제 접종하고 규제 유지하자라고 하는 그 또 다른 극단은 또 중증 질환도에 따라 증가하다가 또 최상 집단에서는 이렇게 떨어져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코딩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여기 어떤 패턴이 있을 텐데 중증 질환 3개 이상을 그냥 하나로 묶어버려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더 들여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 앞에서 봤던 코로나 증상 경험도와 비슷한 그런 좀 놀라움이 있죠. 네. 그다음에 정부 신뢰도와 과학 신뢰도인데요. 정반대 패턴이라는 것을 제가 일단 강조하겠습니다. 뭐냐면 정부 신뢰도가 높으면 강제 접종하고 규제 유지하다는 게 올라가죠. 그리고 이거 자율은 떨어지죠. 그러니까 정부 신뢰도가 높은 사람들이 자율을 얘기할 정도로 낮아지고 마찬가지 패턴입니다. 근데 과학 신뢰도, 과학 기술에 대한 신뢰도는 사실 이 자율에 대한 경향하고 같이 올라가고 강제에 대해서는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 비슷한 패턴입니다. 삶의 통제감. 삶의 통제감 즉 일단 변수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내가 결정한다? 힘센 남이 결정한다? 신이 결정한다? 자연 환경이 결정한다? 조상이 결정한다? 뭐 기타 등등. 이제 그런 자기 통제감의 위치를 여러 곳으로 줄수록 사람들이 자유와 구속을 실천하는 방식이 훨씬 더 섞여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걸 그냥 제가 말씀드리고요. 유형의 다른 현용은 그냥 요건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저희가 의료화라는 것을 조금 더 일상에서의 자유와 구속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실제 사람들에게 많이 와닿는 말로 지금 재해석해야 되는 시대적인 맥락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것이 드러나는 순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의료와 일상이 드러나고 재구성되는 순간 또는 의료를 통해서 일상이 전체로서 드러나고 재구성되는 순간이 코로나19 시대에 더욱 뚜렷해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의료사회학이 의료화라는 시각으로 들여다봐야 할 문제가 참으로 포괄적이고 커졌다는 말씀이고 백신을 통해서 살펴보면 요약하면 일상과 의료화를 기획하는 지금 현재 백신을 완료했거나 진행하고 있는 절대자수에서 거기에서 일상에 대한 기획이 다양하다라는 말씀을 일단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 똑같은 접종자들이 아니다. 이유 있는 차이와 유형들이 거기에 존재하고 이걸 제가 강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접종자 대 미접종자 선긋기가 가끔 드러나는 것 같아요. 가령 접종자용 안전좌석이나 테이블, 식당에 가면 그런 거 있다는 뉴스도 보고 제가 출석하는 교회 가보면 안전좌석 따로 있고 뭐 이렇게 구분되기도 하고 그리고 미접종자에 대한 낙인의 문제도 우려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10대들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욱더 좀 신경 써야 되는데 그 접종과 미접종의 선긋기가 필요하지만 그 선긋기는 지극히 자의적인 선긋기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좀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접종자 내에서도 이미 차이와 선들과 의미들이 여럿이 있고 미접종자 내에서도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 10월 달에 끝난 최근 자료에서 좀 보이는 패턴이기도 하고요.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그 신재만 교수님 연구는 잘 모르는 부분들을 훅 치고 들어오셔가지고 갑자기 막 양적 자료를 하다가 제가 뭐 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이제는 알아야 되잖아. 막 이런 얘기를 막 하고 계신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언제나 즐거운 자극을 받는 편인데 오늘도 아주 재밌는 그런 또 아주 흥미로운 발표를 해주셔서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한 토론은 조원강 교수님이 하실 텐데요. 조원강 선생님은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로 계시고 아마도 정말 이 토론을 잘 해주실 것 같다. 왜냐하면 후코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의료
대한 체계에 대한 뭐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미디어 프레이밍과 관련한 연구들도 쭉 해오고 계셔서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좋은 토론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조은강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은광이라고 합니다. 좋은 자리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냥 모자라서 좋은 토론은 조금 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제가 심정환 교수님 발표 미리 보면서 들었던 제 고민이기도 한 또 이제 선배 학자님들을 공유해보고 싶어서 그런 차원에서 간단하게 작성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냥 다 보고 계시지만 그냥 화면 한번 공유하고 하겠습니다. 약간 말하듯이 적은 거라 그냥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수님께서 오늘 발표에서 슬라이드 뒤쪽에 이제 분석 결과를 많이 추가해 주셔가지고 더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근데 일단 그래서 이게 근데 그 전에는 이제 제가 교수님 말씀을 듣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게 이제 결과에서 주목해야 되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저 혼자 좀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앞에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료와 대해서 그냥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 그리고 이 결과와 연관해서 했던 것들을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발표하신 것들은 이제 의료화라는 관점에서 접종하고 일상 회복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자유랑 구속 중 그런 것들을 이제 희망과 그리고 이제 지금 보여주시는 결과는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주제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거의 2년 가까운 시간이 이제 흐르면서 전보다 훨씬 더 의료적 논리로 이렇게 세상을 보는 것들이 되게 많아진 것 같고 그것이 이제 저한테도 느껴지고 남한테도 느껴지고 그래서 예전에 뭐 푸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뭐 이 경영학 시선 세계를 결국엔 다시 휩쓸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선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 뭐 비용 효과 분석하고 근데 현실에 나타난 것은 의료적 시선 이렇게 몸 세계를 이제 휩쓸게 된 이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교수님 입장을 정확하게 이렇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어쨌든 의료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접근하시는 거라고 저는 이제 짐작했습니다. 그래서 졸라나 아니면 프리슨 같은 인용문 같은 것들을 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공부를 해오면서 이 질병의 치료 프레임이 다른 걸 다 전면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그래서 원래는 통제 대상이 아니었던 것이 통제 대상이 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우리 삶을 다스릴 수 있는 상상력이 조금 제한되고 능동성을 잃어가는 것이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실 의료화하는 사람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뭐 니체나 푸코나 스피노자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었고 그분들이 비록 의료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진 않았지만 어떤 하나의 지식과 담론이 굉장히 복합적인 지위를 획득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거에 무비판적으로 순응하는 양상을 비판적으로 이야기한 전통이 이렇게 유구하게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프리슨이나 트라 갖다 주신 인용문을 되게 공감하면서 읽었고 그리고 이제 그런 학자들은 대부분 다 좀 더 사람들이 유동적으로 자신의 삶의 규칙을 세우고 판단하는 세계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니체 같은 경우는 강자 도덕이 그런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푸코는 능동적인 주체와의 윤리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저는 굉장히 믿고 조금 이게 제 인생의 지향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점점 공부를 하면서 조금 이제 다른 생각도 들기 시작했는데 그런 거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외면상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자 많은 경우 동반하는 위험성이나 부정적 효과 이건 도대체 어쩌면 좋을 것인가 이게 단순한 부작용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폭력적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뭐 심리학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무의식적으로 발휘하는 생득적 편향이나 그런 것들 가지는 위험 같은 걸 경고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그런 문제의식 하에서는 우리가 이제 막 그냥 의료적인 세계관에 순응하지 않고 뭔가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자유를 외치고 뭔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능동적인 질서 창출 같은 것들이 이제 필요할 텐데 우리가 가진 능동적인 판단이 때에 따라서 부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음을 암시한 논의랑 마주할 때면은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딜레마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그런 거를 가장 강하게 느낀 게 이렇게 행동력 체계 같은 논의를 제안하는 분들의 이렇게 놓는데 쉘러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감염과 연관되어 있는 굉장히 아주 작은 신호 같은 것만 보여도 뭐 얼굴에서 이렇게 이렇게 공포 같은 것들이 관찰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관찰이 되면은 이 굉장히 자동적으로 디스커스트 혐오나 아니면은 이런 역겨움 같은 반응 그리고 회피 반응을 일으킨다고 이렇게 지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사실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하느냐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진화론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과거에 병이 실은 있는데 병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감당해야 되던 코스트가 병이 없는데 병이 있다라고 착각했을 때 감당해야 되는 코스트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런 방식의 편향이 이제 발달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걸 폭넓게 가져와서 이렇게 낙인 같은 것들도 이게 낙인이 분명히 안 좋고 보건사역 하는 사람 중에 낙인이 좋다라고 질병에 대한 낙인이 좋다고 판단하는 사람 아무도 없겠지만 낙인이 왜 이렇게 인도하냐라고 하면은 이런 종류의 질병 회피 기동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다 설명력을 가질 수 없는 건 저도 이제 다 알고 있고 좀 뭐 이런 진화론이나 이런 한 기대 논의들이 되게 가끔 어이없는 주장을 하는 것도 저도 이제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어쨌든 우리가 직관적인 판단 혹은 능동성의 외향을 가진 어떤 우리의 판단 이런 것들이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걸 지적한다는 건 저는 되게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은 좀 생의료 담론 혹은 의료화 담론의 독점적이고 지배적인 영향력으로 상대적으로 좀 개별성을 얻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도 그래서 능동적으로 자기의 판단을 하려고 했던 사람도 좀 이런 위험이나 뭐 부정적인 물이 빠질 가능성이 이제 있는 거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은 이게 어떻게 우리는 나가야 될까? 의료화를 비판하는 것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렇다고 완전히 이제 그러면 능동적으로 판단을 하면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하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이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독점적으로 의료화가 진행되기도 전에 자발적으로 이렇게 외국인 혐오가 발생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을 자유롭게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한 건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요약해 보면은 교수님께서 백신과 규제를 둘러싼 의료 양상과 그거에 변형된 모습을 부착하신 거라고 저는 시도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런 백신과 일상 통제에 대한 의료와 관련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바는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었습니다. 이게 그냥 자율성만으로는 좀 해결되지 않는 영역이 있는 것 같아서 교수님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한 말씀 여쭙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있는 거는 결과에 대해서 원래는 성별 결과가 되게 두드러져 보여서 혹시 왜 그런 것 같으시냐고 여쭈려고 그랬는데 중요하다고 하셔서 나중에 고민이 끝나시면 꼭 한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서없었습니다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인터넷 상태가 약간 고르지 않아서 제가 많은 부분을 조금 놓친 것 같긴 한데요. 조은강 선생님 토론을 근데 이제 자료집에 있으니까 그거를 충분히 읽고 얘기를 하면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심재만 선생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전체 토론으로 한두 문제 정도 더 얘기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심재만 선생님 답변해 주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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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 고백해야 될 것은 제가 조 교수님한테는 굉장히 허술한 발표 자료를 보내드리고 그 사이에 열심히 보충해가지고 아마 오늘 이제 내용들을 보셨던 것들도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 다른 또 선생님들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배려해드리는 차원에서 짧게 좀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 성별의 문제는 조금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조금 더 이것저것 둘러보면서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 현재로서는 좀 뚜렷하지 않고요. 그보다 오히려 큰 부분으로 말씀하셨던 것이 능동적 자아 내지는 주체적 자아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라는 것인데요. 일단 하나 짧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 낙인도 그러한 능동적 자아, 주체적 자아의 한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굳이 낙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까지를 그런 개념적 지위를 부여해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경계해야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능동적 자아와 주체적 자아가 그러니까 이것이 회피라고 얘기하는 것, 질병 회피나 얼굴을 보고 그냥 회피하는 회피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 회피가 회피만이었을까라는 지점을 우리가 고민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답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 당연히 회피해야 되죠. 회피해야 되는 거 당연한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그 회피는 단순히 회피만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것에는 이미 공존의 윤리가 묻어 있는 행위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공존의 윤리라는 것은 나의 보호를 통해서 공존의 윤리가 묻어 있을 수도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그냥 회피라고 한 측면만을 얘기한다면 그런 아쉬움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게 과연 회피만이었을까라는 것을 고민하면 좀 답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실적으로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만큼은 아니지만 백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지나가면 좋지만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백신을 강제하느니 뭐 너희 애들은 왜 안 맞느냐 하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할 때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 말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능동적 주체가 된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나를 다 아는 것도 아니고라고 하는 그런 뭐 입장 아닌가 뭐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답이 짧아서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충분히 곱씹어봐야 하는 그런 답변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혹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금 46분인데 한 4분 정도만 저희가 조금만 더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괜찮으신가요? 선생님들 시간이? 네, 제가 유튜브를 봤더니 그 유튜브 쪽에서는 올라오는 그 질문들은 없어서 혹시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서로 질문을 주고 받으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여러 가지 그 가치도 그렇고 행위나 태도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종류의 그 갈림들이 있다. 그게 성별도 아니고 세대도 아니고 뭐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뭔가가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사회학자가 정말 이거를 잘 잡아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불만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런 그 작업들이 그런 결들을 조금 구분해내는데 도움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모티베이션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사회심리나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작업들을 통해서 구조나 아니면 보여지는 것들에 관심을 가졌던 데 반해서 안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 적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안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구조적인 어떤 특성들을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혹시 선생님들 코멘트 서로 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준 선생님. 네. 저 마이크를 켰을 뿐인데 바로 지정을 해주셨네요. 예. 저는 사실 그 심재만 선생님 발표 들으면서 능동적 주체에 대한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어떤 정책적인 흐름들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기초적인 말씀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의 정책 목표라고 하는 것이 능동적 주체들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결국은 가야 한다고 저희가 동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다양한 능동적 주체들이 이런 그 재난의 시국에서 다양한 판단과 행동들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그
본인들의 백신을 맞거나 이제 이런 식의 행동을 하는 데서 어떻게 우리가 독려를 해줄 수 있을까? 가령 그 미국에서 백신 거부론자들에 대한 그 이야기가 옛날과 지금이 결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백신 거부하는 사람들을 뭔가 그 본인의 위험을 타자화할 수 있고 외조화할 수 있는 일종의 엘리트 집단들의 일종의 그 매우 독특한 전략으로 봤다면 지금은 오히려 이런 백신을 맞는 것이 그런 아주 사소한 리스크조차도 감당할 여력이 없는 가장 그 생활 여건이 어려운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더욱 거부하는 현상이 나타나는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옮겨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얼마나 다양한 집단들이 다른 이유로 그 본인들의 능동적 주체성을 활용해서 백신을 거부하거나 혹은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학적으로 더 깊은 이해를 했을 때 뭔가 단순히 이거를 억압이냐 아니면은 그냥 그 자율성으로 두느냐 어떤 그 양극단을 넘어선 종합적인 사회 정책을 입안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더 디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심재명 선생님 키셨네요. 말씀하실 게 있으신 어, 거죠? 제가 말씀하려고 한 건 아닌데요. 네, 감사합니다. 저기 전주 선생님 말씀에 다 공감하는 지점이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에 그냥 이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능동적 주체 내지는 주체적 개인 뭐 이런 얘기들을 할 때 거기에 따라가는 그 심지어 사회학자들 내에서도 그것을 상상해내는 상상력이 굉장히 협소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는 게 그게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조은강 선생님도 켜놓고 계신 거 보면 뭔가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요. 미처 끄지 못한 것입니다. 예, 예, 저는 제 말씀 다. 네, 혹시 장세현 선생님 마무리로 아까 참 이강호 단장님은 일이 있으셔서 먼저 떠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신 분들이 다이신 것 같은데 혹시 장세현 선생님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만 더. 네, 아니 뭐 덧붙일 말은 없고요. 정말 오늘 너무 좋은 얘기 많이 들었고 또 오늘 맞으신 발표자님도 토론하면서도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생각할 기회도 너무 많았고 또 이렇게 구일환 선생님 또 침재만 교수님 맨 마지막에 말씀해주신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 사회학자들이 조금 더 연구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고 앞으로 또 저도 그런 연구를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이명환 선생님 계신가요, 아직? 네, 네, 있습니다. 예. 끝까지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책을 입안하시는 입장에서 혹시 이런 논의들이 뭔가 그 의미가 있는 것들이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좀 생기긴 하네요. 사실은 거긴 정말 바쁘게 돌아가는 현장이잖아요. 오늘 사실 이렇게 정말 다양한 관점들을 또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서 너무 귀한 자리였던 것 같고요. 저도 사실 이런 사회학적인 논의들 아니면 정치학적인 논의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오랜만에 많이 즐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뭐 백신 거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좀 재밌게 봤던 게 사실은 이제 능동적으로 모든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예를 들어서 백신을 거부하다가 자녀 백신 앱이 생기면서 막 자녀량이 없는 걸 보고 사람들이 갑자기 막 이렇게 관점이 바뀌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까 이제 신장 교수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능동적인 부분들이라는 게 어떻게 사실은 또 영향을 받는가라는 부분들도 좀 재미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정책적으로 보면은 개인의 의사결정들이 사실은 반영이 되는 형태가 어떻게 보면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정책을 입안할 때 그 정책에 대한 어떤 의사결정 과정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나 이런 것들이 더 많아져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어떠한 관점들이 반영이 돼야 되는지 어떠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들이 어떻게 조율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심혈 기울여서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귀한 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저도 잠깐 말씀드려도 되면 예, 선생님. 예, 말씀하시죠. 예.
그 네. 제가 보건사회학회장 맡고 있으면서요. 오늘 이렇게 그 훌륭하신 선생님들 많이 뵙게 돼서 저도 한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우리 보건사회학회에 앞으로 좀 많이 활동도 해주시고 참여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그 신 교수님 이 발표하신 내용을 듣고 저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예방접종을 맞아야 된다 얘기하고 실제 내가 맞았을 때 그 갈등을 느끼면서 이게 왜 이럴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 능동적 자아나 주체적 자아 개념을 통해서 이해하면서 야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국가 정책을 결정할 때 좀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도 사실은 그 검역 전문위원회에 참여를 하고 있고 몇 차례 회의를 하러 가면 이제 우리 사회 어떤 정책 결정에 주도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뭐 감염내과라든가 뭐 예방학이라든가 이렇게 좀 의학적 접근을 하신 분들이 주로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결정 과정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런 결정이 과연 맞았나? 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 틀린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그 결과를 보면. 그 왜 그럴까라고 고민을 해봤었는데 저도 기회가 되면 좀 복지부에 건의를 해서 이게 이제 사회심리적인 측면이라든가 사회학적 측면이라든가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국민의 마음, 우리 일반 그 국민들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 행정 편의주의적인 그런 결정이라든가 또는 지나치게 전문화된 한쪽 분야로 전문화되어 있는 그런 그 자료나 그런 데이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서 정책이 결정이 되고 그것 따라서 많은 국민들이 혼란에 빠지거나 또는 소외감을 느끼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근데 저는 우리 사회가 꼭 이 방역이라든가 또는 뭐 백신의 문제라든가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인문학적, 그러니까 심리학적, 사회적 이런 측면을 너무 강조하고 사실 테크니컬한 측면에서 너무 접근이 많아지면서 오류를 범하게 되고 잘못된 의사결정이 결국은 정부의 실패로 연결되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오늘 신 교수님 그 앞에 하셨던 분들도 말씀들 들으면서 이제는 이런 그 방역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꼭 메디컬리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 소셜리 그다음에 사이콜로지컬리하게 접근하면서 같이 이렇게 뭔가 국민의 마음을 안아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여튼 오늘 참여해 주신 우리 신 교수님이랑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자주 좀 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깐 연구실 올라왔어요. 아래쪽에서 좀 활동하다가.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회장님이 시간을 더 끌어주셨으니까 뭐 제가 더 늦게 한 건 아닌 건 거죠. 예, 어쨌든 오늘 너무 재밌는 토론이었고 재밌는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연구들이 계속 진행이 돼서 지금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조금 더 섬세한 정책적인 접근들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